부산 봄비는 유난히 차가웠다. 장림 선착장을 스치는 바람은 비린내와 함께 오래된 기억들을 쓸어올렸고 한지연은 젖은 우산을 접으며 가게 셔터를 올리다 말고 멈춰섰다. 가게 안쪽 재단 위로 딸 수아의 영정사진이 어슴풀에 빛을 받았다. 검은 리본이 달린 액자 속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은 더 이상 이 세상 것이 아니었다. 사고는 너무 갑작스러웠다. 영도대교 너머 공사장에서 철제 비계가 무너졌고 29의 수아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 경찰의 보고서, 회사의 사과문, 공사장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지연에게 현실은 언제나 두 번째로 찾아왔다. 첫 번째로 찾아오는 것은 빈자리였다. 식탁의 빈 의자, 벽에 걸린 목도리, 아침마다 울리던 메시지 알림음. 빈자리가 먼저 와서 그녀를 앉혔다. 장례식 내내 서민주는 말을 아꼈다. 수아의 남편, 22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더니 지금은 미술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던 조용한 청년. 검은 정장 소매는 비에 젖어 차갑게 달라붙어 있었지만 지연은 그가 떠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울음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부드럽고 단호한 손길이 있었다. 향을 갈고 손님들을 맡고 저를 도와주고 밤을 새워 사진을 정리하는 손길. 마지막 날 지연이 급히 일어나려다 어지럼증에 비틀거리자 민주는 말없이 팔을 내밀었다. 장모님, 천천히요. 장모님. 그 단어는 나치고도 멀었다. 사위는 원래 딸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고 명절이면 같이 김을 굽는 사이였다. 그런데 지금 그 단어는 갑자기 깊은 물처럼 무거워졌다. 물속에선 모든 소리가 둔하게 울린다. 그래, 고맙다. 지연은 겨우 그렇게 말했다. 장례가 끝나고 부산의 하늘은 하루 이틀 맑았다가 또 비를 예고했다. 주변 사람들은 조심스레 물었다. 민준 씨, 어떻게 할 거예요? 혼자 지내요? 지연도 여러 번 말하려 했다. 너는 내 집으로 돌아가렴. 젊은 사람이, 그러나 말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집은 수아의 박냄새로 가득했고 부엌에는 수아가 쓰던 컵이 아직 물기를 안고 있었다. 밤마다 가스레인지 불을 끄면 재단 촛불만 남아 집안에 작은 호수처럼 빛이 고였다. 그때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필요한데 그 발소리는 이미 저편으로 떠났다. 민주는 딱 한 번 고개를 들었다. 저 여기 있을게요. 어머니 혼자 두고 가면 제가 더 못 견딜 것 같아요. 그 말은 단순한 외의가 아니었다. 지연은 그 눈동자 속에서 허공에 매달린 끈을 보았다. 둘 다 같은 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의 눈빛. 붙잡지 않으면 떨어질 것 같은 사람의 눈빛. 그날 이후 삶은 느리게 조심스럽게 흘렀다. 새벽이면 민준이 먼저 일어났다. 가게 유리창을 닫고 미역국을 데웠다. 시장에 좋은 광어 들어왔다네요. 조금 사올까요? 말끝마다 높낮이가 한 톤씩 낮았다. 웃음은 예전만큼 길게 머물지 못했다. 지연은 재단의 향을 갈며 속으로만 수없이 사과했다. 수아야, 조금만 더 울고 나서 엄마가 일어나 볼게. 봄비가 또 왔다. 비는 사람의 숨소리를 바꾼다. 비가 오는 날엔 발자국마다 물이 차고 각자의 체온이 조금 더 절실해진다. 저녁, 전기가 순간적으로 나갔다. 부엌은 암전, 창밖은 비칠비칠한 가로등빛이었다. 지연이 장롱에서 초를 꺼내들 때 민준이 부엌 문턱에 서 있었다. 손전등은 여기요. 불빛이 켜지는 순간 서로의 얼굴이 드러났다. 오랜 밤처럼 긴 몇 초였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민준이 다가와 두툼한 가디건을 걸쳐주었다. 어깨가 젖었어요. 가디건이 울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아주 오래전 남편이 입던 스웨터 냄새와 닮은, 그러나 분명 다른 체온. 지연은 고맙다라고 말했다. 그 두 글자 사이로 비소리가 스며들어왔다. 밤은 더 길어졌다. 전기는 다시 들어왔지만 둘은 TV를 켜지 않았다. 재단 아래 작은 상에 앉아 차를 데웠다. 수아가 좋아하던 유자차 병이 반쯤 남아있었다. 수아는 비 오는 날 유자차에 벌꿀을 조금 더 넣었죠. 민준이 말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감기에 잘 걸려서. 말끝이 멈췄다. 감기에 잘 걸렸었지.
문장 한 끝의 어자가 두 사람 사이에 놓였다. 과거형은 돌처럼 차갑다. 갑부은 차에서 김이 올랐다. 지연은 뜨거운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손끝이 떨렸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밤마다 잠이 와요? 아니, 저도 잘 안 와요. 고요한 방에서 시계의 초침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발걸음 같았다. 돌아오지 않을 사람의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은 수없이 물어왔다. 아직도 거기 있느냐고, 아직도 버티고 있느냐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그날 밤 아주 사소한 움직임이 있었다. 컵을 건네다 손끝이 스쳤고 내려놓은 컵이 흔들려 식탁 위에 동그란 물자국을 남겼다. 그 원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번졌다. 둘은 동시에 손수건을 찾았고 동시에 멈췄다. 서로의 눈이 같은 지점에서 멈췄다. 지연은 먼저 시선을 내렸다. 늦었구나.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도 둘 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를 지나며 불을 끄고 저마다의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문턱 사이로 비소리가 얇게 스며들었다. 그 얇은 소리가 누군가의 어깨를 아주 조금 밀었다. 문이 닫히지 않았다. 아주 작은 틈, 아주 짧은 숨, 아주 오래된 외로움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따라 들어왔다. 그리고 다음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지독히 인간적인 균열이 생겼다. 그것은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손쉽게 부를 수 있는 종류의 일이었지만 그 밤의 어둠 속에서는 잘못도 옳음도 이름을 잃었다. 남은 건 체온과 오랜 목마름이었다. 새벽이 오자 비는 더 잦아들었다. 창밖의 골목은 물을 머금고 반짝였다. 지연은 이불 가장자리를 움켜쥔 채 천장을 보았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귀를 막아도 심장 소리는 막을 수 없다. 옆방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두 사람을 동시에 현실로 끌어당겼다.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나와 부엌에 섰다. 칼끝이 도마를 쳤다. 호박을 자르는 소리, 양파를 다지는 소리,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 평범한 소리의 행렬들이 부엌을 채웠다. 지연은 문턱에 서서 그의 등 뒤를 바라봤다. 그 등은 낯설지 않았고 그래서 더 낯설었다. 어젯밤 그녀가 입을 떼자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죄송해요. 그 말은 두 겹이었다. 사과와 두려움.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아니야. 우리 오늘은 밥을 먹자. 밥상 앞에 앉았지만 밥은 잘 넘어가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것은 반찬 몇 가지와 아직 식지 않은 그 밤의 그림자였다. 재단의 향은 천천히 줄었고 사진 속 수아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미소는 때때로 칼처럼 느껴진다. 그날 오후 비 사이로 잠깐 햇살이 들었다. 지연은 장을 보러 나갔다. 시장 사람들은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예의 있게 답했다. 몸은 익숙하게 움직였다. 단골 좌판에서 멸치를 사고 미역을 고르고 배추를 들어보았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다. 이 마음의 변색을, 이 상처의 경도를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길 바랐다. 하지만 봄비는 기억력이 좋다. 물기는 모든 것을 붙잡는다. 비는 어젯밤의 공기를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빗속에서 번지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림자는 두 개였다. 하나는 길고 하나는 조금 더 짧았다. 두 그림자는 겹쳤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겹쳤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다. 한 손이 무의식적으로 배 위로 올라갔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평평함. 그러나 손바닥 아래로 미세한 떨림 같은 것이 지나갔다. 그것이 비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오자 민주는 재단 앞에 앉아 있었다. 사진 속 수아에게 말을 건네듯 낮게 중얼거렸다. 수아야. 지연은 문간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가만히 듣다가 가만히 돌아섰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들이 있다. 말이 무력한 순간들이 있다. 밤, 비는 잠들지 않았다. 골목의 가로등이 하나둘씩 꺼졌고 남은 불빛이 식탁이 그 물자국을 다시 떠오르게 했다.
동그란 자국은 어느새 사라졌지만 자국의 기억은 그대로였다. 기억은 닦아낼 수 없다. 오직 덮을 수 있을 뿐이다. 다음 날 부산의 하늘은 잠깐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지연은 눈을 떴다.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아주 작은 어긋남. 그 어긋남은 소금처럼 공기 중에 퍼져 혀끝에 닿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눈 밑 그늘이 더 진했다.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잠시 멈췄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달력을 꺼냈다. 빨간 동그라미들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날짜들은 솔직했다. 그녀는 그 솔직함 앞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문득 그녀는 알아버렸다.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았지만 몸은 이미 말하고 있었다. 봄비는 오래 기억한다. 그리고 몸도 그렇다. 지연은 서랍을 닫고 지갑을 집어들었다. 누구도 모르는 약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낯설게 가벼웠다. 가벼움은 종종 무게를 배반한다. 돌아오는 길, 빗줄기가 다시 굵어졌다.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연달아 떨어졌다. 현관을 열고 화장실 문을 닫고 작은 상자를 열었다. 설명서는 길었지만 필요한 문장은 짧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선을 그었다. 잠깐, 아주 짧은 잠깐의 침묵. 그리고 2개의 선. 세상에서 가장 가는 2줄이 방 하나를 가득 채웠다. 그 선들은 이름을 갖고 있었고 무게를 갖고 있었다. 지연은 변기 뚜껑에 앉아 머리를 숙였다. 숨이 가빴다. 어젯밤의 체온이, 수년 전의 상실이, 내일의 바람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눈물이 나와야 했지만 눈물은 길을 잃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배 위에 올렸다. 이번엔 분명히 느껴졌다. 아무것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데 이미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감각. 문밖에서 발소리가 났다.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 지연은 눈을 감았다. 문손잡이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호흡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직 이름도 없는 존재에게 속삭였다. 기다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 하지만 너는 이미 왔구나. 그녀는 알았다. 봄비가 끝나면 여름 장마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 세상은 더 커지고 더 시끄러워질 것이다. 문을 열기 전 지연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았다. 그 얼굴은 어젯밤과 같았고 전혀 같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복도의 공기가 스며들었다. 민준이 서 있었다. 눈빛이 물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은 말할 수 없다고. 그러나 말하지 않아도 어떤 이야기들은 시작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미 발각되려 하고 있었다. 골목 끝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 속에서 멈춰 서 있었다. 우연일까? 호기심일까? 아니면 오래된 악유일까? 알 수 없는 것은 항상 가장 먼저 찾아온다. 다음 장면에서 비밀은 첫 번째 균열을 드러낼 것이다.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한지연은 먼저 거울을 보았다. 눈 아래 그늘이 조금 더 짙어졌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손을 씻고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누르듯 닦은 다음 작은 상자를 손바닥으로 감추어 품에 안았다. 2줄, 얇고도 선명한 2줄. 그녀는 서랍 속 깊이 상자를 밀어넣고 서랍을 다시 밀어 잠갔다. 문밖에서 서민준의 발소리가 서성였다가 멈췄다. 어머니, 미역국 끓였어요. 조금 드실래요? 문틈으로 스며드는 국물 냄새가 따뜻했다. 지연은 짧게 대답했다. 그래.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둘의 시선은 서로를 피해 옆으로 흘렀다. 민주는 국을 덜어 그녀 앞에 놓고 손등으로 찌개 냄비 손잡이를 만져보았다. 조금 식혔어요. 그는 평소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했으나 그 조심스러움은 식탁 위에 또 다른 그릇처럼 놓였다. 지연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숟갈 삼켰다. 미역이 부드럽게 넘어갔다. 넘기는 동안 짧은 안도의 숨이 났다. 배를 스치는 미묘한 감각이 지나갔다. 누군가가 거기 있다고 몸이 먼저 아는 듯했다. 그날 오후 비가 그쳤다가 다시 왔다. 창가에 기대어 커튼을 정리하던 지연은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옆모습을 보았다. 가게 안쪽 재단에는 여전히 수아의 미소가 있었다. 검은 리본 아래 하얀 꽃이 조금 시들어 있었다. 그녀는 꽃을 갈아주고 향을 바꿨다. 손끝에 향가루가 묻었다. 지연은 속으로 말했다. 수아야, 엄마가 미안하다. 그런데 엄마가 지금 해야 할 말은 아직 말이 아니다. 숨이다. 숨을 쉬는 일이다. 민주는 작은 방에서 캔버스를 펼쳤다. 오랫동안 멈춰놓았던 그림이었다. 영도대교의 수평선, 남항대교의 라인, 물결 위에 반사된 불빛. 학생들에게 줄 샘플로 그리기 시작한 풍경이었는데 어느 순간 멈췄다. 화폭 앞에 서서 붓을 들어 올리는 손이 살짝 떨렸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책꽂이 위 상자 하나를 꺼냈다. 수아가 남긴 스케치북이었다. 표지를 넘기니 연필로 그린 어머니의 뒷모습, 젖은 마루, 젓가락을 짚는 손의 스케치가 이어졌다. 중간 페이지에 낙서처럼 적힌 글이 눈에 들어왔다. 혹시 내가 없으면 엄마 잘 부탁해. 우리 둘 다 잘 살아. 민주는 그 문장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 잘 부탁해가 너무 명확해서 오히려 무엇을 부탁하는지 모호해졌다. 그는 스케치북을 덮어 재단 앞에 놓았다. 두 손으로 사진 아래에 가지런히 밀어 넣었다.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부딪혔다. 저녁 무렵 바닷바람이 방향을 바꿨다. 가게 문을 닫은 뒤 두 사람은 식탁 대신 재단 아래 낮은 상에 마주 앉아 유자차를 데웠다. 유자 껍질이 잔에 닿을 때마다 맑은 향이 났다. 잔을 건네다 손끝이 또 스쳤다. 서로의 손은 짧게 물러났고 대화는 반쯤 열렸다 닫혔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요? 지연이 물었다. 아이들이 비 그리자고 해서요. 파란색을 너무 많이 써서 결국 검은색이 됐어요. 민준이 웃었다. 웃음은 짧았다. 어머니, 제가 내일 학교에 가서 상담하려고 해요. 잠깐 쉬겠다고. 쉬다니? 당분간만요. 어머니 혼자 두고 싶지 않아서. 그럴 필요 없어. 지연은 조금 빠르게 답했다. 그녀의 목소리 속에는 괜찮다는 뜻과 괜찮지 않다는 뜻이 동시에 들어있었다. 너는 너 일을 해야지. 일을 해도 여기 있을 거예요. 말끝이 고집처럼 들렸지만 그 고집은 얇았다. 무게 대신 방향을 가진 의지였다. 지연은 머리를 끄덕였고 뜨거운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잔의 열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와 팔꿈치까지 올라갔다. 그녀는 잔을 비스듬히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묻지 않은 질문들을 삼켰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어느 것이 죄인지, 어느 것이 삶인지.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흩어졌다가 엉겼다. 밤, 불을 끄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전보다 명확했다. 그 소리가 어둠 속에서 오래 남았다. 지연은 침대 끝에 앉아 달력을 펼쳤다. 빨간 동그라미와 작은 메모. 날짜들은 선명했다. 그녀는 서랍에서 흰 종이를 꺼내 펜을 들었다. 첫 문장을 쓰고 지웠다. 다시 쓰다가 찢었다. 종이 부스러기가 무릎 위에 쌓였다. 종이장 하나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결국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손등으로 눈가를 눌렀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고 대신 몸 안쪽에서 묵직한 물결이 일어났다. 다음 날 새벽 어시장에서 고등어가 쌓이는 소리가 골목을 채웠다. 지연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나갔다. 바다가 가까운 동네의 아침은 언제나 생선의 은빛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오늘 은빛은 유난히 날카롭게 빛났다. 싱싱한 비린내가 코를 치자 그녀는 비스듬히 숨을 멈췄다. 현기증이 가볍게 지나갔고 위가 뒤틀렸다. 접이식 의자에 잠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상인이 말했다. 괜찮으세요? 지연은 웃음을 만들었다. 날이 변덕스러워서요. 집으로 돌아오자 민준이 쌀을 씻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빛을 보고 물컵을 내밀었다. 어머니, 안색이 안 좋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속이 좀 말을 마치지 못했다. 마른 벽처럼 자꾸 앞을 막았다. 민주는 들깨를 갈아 넣은 죽을 끓였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고 대신 작은 그릇을 조심스럽게 밀어주었다.
그 조심스러움이 지연을 더 흔들었다. 누군가의 세심함은 때로 사람을 무너지게 한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어 입을 댔다. 뜨거운 주기목을 지나가는 시간 동안 방금 전의 현기증은 잠깐 사라졌다. 오후가 되자 민주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캔버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결국 붓을 들었지만 물감 대신 책장을 넘겼다. 다시 스케치북을 펼치니 전날 보았던 문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혹시 내가 없으면 엄마 잘 부탁해. 그는 손가락으로 그 문장 밑을 문질렀다. 글씨가 번질 리 없는데 번질 것만 같았다. 그는 스케치북을 덮고 사진 옆에 놓인 유자차 병을 정리했다. 어쩌면 이 문장을 보여줘야 할까. 그러나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해가 기울 무렵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연은 가게 셔터를 내린 후 뒷문으로 나갔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조금 떨어진 공용 쓰레기장에 가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놓았다. 봉투 안에는 종이 상자와 찢어진 메모종이 조각들이 섞여 있었다. 돌아오는 길,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아스팔트 위에 동그라미를 만들었다가 지워졌다. 그녀는 그 동그라미들이 식탁 위 물자국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러나 기억은 남는 자국. 밤, 두 사람은 같은 방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서로의 방에서 들려오는 숨소리를 서로가 알고 있었다. 문 너머의 소리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소리다. 지연은 벽 쪽으로 누워 손바닥을 배 위에 올렸다. 손바닥이 닿은 곳은 평평했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다. 그 모순이 그녀를 잠 못 들게 했다. 그녀는 다시 흰 종이를 꺼냈다. 이번에는 짧게 단어만 적었다. 미안, 설명, 책임, 숨, 아이. 단어들은 줄을 맞추지 않았고 그저 어둠 위에 떠 있었다. 그녀는 종이를 반으로 접어 봉투에 넣었다. 봉투 거대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먼 곳에 산부인과로 갈 것을 마음속으로 정했다. 집 근처가 아닌 곳, 아무도 모를 곳,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곳 확인이 필요했다. 몸은 말했지만 그녀는 듣는 사람이 필요했다. 이튿날 새벽 첫 버스에 고요가 길 위에 깔렸다. 영도에서 서쪽으로 다리를 건너 지연은 옅은 스카프를 두르고 좌석 맨 끝에 앉았다. 창밖으로 바다가 잠깐 스쳐 지나갔다. 회색 물결이 낮게 뒤집혔다. 버스의 안내방송이 흘렀고 몇몇 승객이 졸다가 깼다. 그녀는 작은 봉투를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다. 봉투 속 흰 종이는 여전히 빈 칸이 많았다. 빈 칸이 많을수록 말해야 할 것이 많아졌다. 병원 정류장에 내리자 공기가 달랐다. 작은 건물의 간판이 보였고 유리문 너머로 흰 조명이 환하게 번졌다. 지연은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섰다. 심장이 예상보다 크게 뛰었다. 문손잡이를 잡은 손이 조금 미끄러졌다. 그녀는 한 번 숨을 고르고 문을 밀었다. 접수대 앞에 서자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처음 오셨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다. 이름을 적고 주민번호를 쓰고 대기표를 받아 의자에 앉았다. 벽에 걸린 모니터에 이름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올라갈 때까지 손가방 끈을 감았다 놓았다. 기계적인 움직임이 손에 남은 떨림을 조금씩 덮었다. 문이 열리고 이름이 불렸다. 한지연 씨.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료실로 들어가는 발걸음은 돌아갈 수 없는 쪽으로 향하는 발걸음과 닮아 있었다. 그러나 그 돌아갈 수 없음 속에도 누구에게든 말해야 하는 순간이 있었다.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며 그녀는 가장 먼저 호흡을 정리했다. 어떻게 오셨나요? 의사의 질문이 공기 위로 떠올랐다. 지연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말해야 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 말은 아직 우리 집의 식탁 위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것은 먼저 이 방의 흰 조명 아래에서 낯을 드러내야 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잠시 멎었다가 다시 시작됐다. 부산의 봄비는 기억력이 좋다. 이 방도 곧 기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억은
누군가에게 편지가 되어 도착할 것이다. 진료실의 공기는 유난히 하얗고 얇았다. 의사는 모니터를 돌려놓고 차분히 물었다. 마지막 생리일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세요? 한지연은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들을 떠올렸다. 대략 1달 반 정도 됐어요. 검사 결과 수치가 임신 초기에 해당합니다. 대략 5, 6주로 보이고요. 연세가 있으셔서 위험 요인이 높습니다. 고혈압, 임신성 당뇨, 유산 가능성. 하나하나 관리가 필요해요. 엽산제를 꼭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의사의 말은 친절했지만 단호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종이에 적힌 숫자들과 주의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고위험 임신. 종이의 활자가 갑자기 무게를 갖는 듯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인 뒤 조심스레 덧붙였다. 배우자분과 상의는 하셨나요? 잠깐의 침묵. 지연은 마른 입술을 맞물었다. 아직이에요. 누구든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시기예요. 진료를 마치고 간호사가 작은 비닐봉지에 엽산과 비타민을 담아 건넸다. 아침 식후에 드세요. 지연은 봉지를 받아들고 가벼운 인사를 했다. 병원 문을 나오자 봄비가 다시 얇게 내리고 있었다. 우산을 펼치며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는 소리를 낮추고 생각을 크게 만든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그 몇 걸음이 새삼 길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지연은 가방 속 봉투를 손으로 더듬었다. 종이의 모서리가 손끝에 닿을 때마다 어젯밤에 적어두었던 단어들이 되살아났다. 미안, 설명, 책임, 숨, 아이. 단어는 늘 문장보다 먼저 온다. 문장은 아직 멀었고 그러나 늦을 수 없었다. 문을 열었을 때 서민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오늘 학교에 가서 상담을 하겠다고 했다. 식탁 위에 깨끗한 그릇 2개가 엎어 놓여 있었고 재단의 향은 반쯤 타 있었다. 지연은 부엌에 가서 봉투를 꺼내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서랍 옆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다. 종이를 꺼내 펜을 들었다. 손끝이 떨려 글씨가 가늘게 흔들렸다. 민준, 미안해요. 나 혼자서는 이 말을 꺼낼 용기가 없습니다. 임신했어요. 병원에서는 5, 6주라고 했어요. 나이도 문제고 위험하다고도 했어요. 나도 알아요. 우리가 어젯밤 무엇을 무너뜨렸는지. 그런데도 이 생명을 없애는 선택을 나는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쓰지 않겠습니다. 다만 숨 쉬듯이 이 사실을 써요. 당신이 떠나도 나는 이해할게요. 남아도 나는 감당할게요. 당신의 대답이 무엇이든 이 아이에게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줄을 쓰자 손목이 욱신거렸다. 봉투에 종이를 넣고 식탁 한가운데 놓았다. 그 위에 유자차 병을 살짝 올려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했다. 재단 앞에 서서 잠시 두 손을 모았다. 수아야, 엄마가 잘못 살지 않으려 했어. 그런데도 사람이란 게 이렇게 약하구나. 엄마가 오늘 이 집을, 너의 사진을, 너의 냄새를 안고 말해야 하는 게 있어. 내가 나를 미워한다면 그 미움까지도 엄마가 안을게.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말하던 잘 살아 속에 엄마의 숨도 들어있었다면 우리를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줘. 문이 다시 열렸을 때 비냄새와 함께 민준이 들어왔다. 젖은 신발을 벗고 조용히 안쪽으로 걸어왔다. 식탁 위 봉투를 보았을 때 그의 걸음이 멈췄다. 손을 뻗어 봉투를 열고 종이를 펼쳤다. 글자는 꼼꼼했고 그래서 더 불안했다. 첫 줄을 읽자마자 그의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내려앉았다. 끝까지 읽고 난 뒤 그는 종이를 접었다. 재단 쪽으로 걸어가 사진 앞에 서서 낮게 말했다. 수아야. 그 한마디에 너무 많은 문장이 들어있었다. 죄, 변명, 사랑, 두려움, 책임. 그는 옆에 놓인 스케치북을 꺼냈다. 어제 보았던 그 문장을 다시 펼쳤다. 혹시 내가 없으면 엄마 잘 부탁해. 우리 둘 다 잘 살아. 글씨는 가늘었고 묘하게 단호했다. 그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부탁은 부탁이었고 허락은 아니었다. 그러나 부탁인 이상
응답해야 했다. 민주는 식탁으로 돌아와 종이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신발을 다시 신고 밖으로 나갔다. 봄비가 잦아들고 있었다. 장림 선착장 쪽으로 항구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그는 가게 뒤편 골목을 돌아 나가 항구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지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우산을 접은 채 바다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 그 부름에 지연이 돌아섰다. 서로의 얼굴에서 밤과 낮의 흔적이 겹쳐 보였다. 민준이 가까이 서며 말했다. 읽었어요.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잇기 시작했다. 정답 같은 말은 못하겠습니다. 이게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알아요. 그러나 이미 생겼고 이미 우리에게 온 사실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말이 이럴 때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민준. 떠나도 된다고 쓰셨지만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떠나는 것이 더 고결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고결함보다 현실을 선택하겠습니다. 숨 쉬는 일, 밥 먹는 일, 병원 가는 일, 그 곁에 있겠습니다. 지연의 눈가가 젖었다. 나는 겁이 나. 내 나이도, 사람들의 눈도, 내 인생도, 이 아이가 태어나서 듣게 될 말들도 어쩌면 우리가 감당 못할 크기의 돌을 들어올린 건 아닐까. 겁나요. 저도. 하지만 겁난다고 해서 돌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같이 들다가 내려놓을 때도 같이 내려놓죠. 그리고 어머니가 혼자 선택하게 두지 않겠어요. 둘은 난간 옆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바다가 잔잔히 출렁였고 젖은 공기가 피부에 적셔왔다. 민준이 가방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냈다. 계획을 세우죠. 가까운 병원은 피하고 어제처럼 먼 곳으로 다니시고요. 제가 학교에는 휴직을 신청하겠습니다. 식단은 제가 준비할게요. 엽산과 비타민은 아침 식후. 집안일은 제가 하고 어머니는 쉬세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아직 말하지 맙시다. 그래도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하지만 그때까지 어머니 몸부터 지켜야 해요. 지연은 그의 말 사이사이에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삶을 버티려면 사람은 어떤 형식이든 필요로 한다. 사람들의 눈 대신 식단표, 소문 대신 약봉지, 욕설 대신 일정표.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었다. 집으로 돌아와 민주는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정리했다. 생선은 약간 멀리하고 소화 잘 되는 것들로 목록을 만들었다. 쌀, 단호박, 두부, 닭가슴살, 사과, 바나나. 가스레인지 위에 작은 곰소들 올려 다시마 육수를 빼냈다. 부엌의 소리가 집에 생기를 넣었다. 지연은 식탁 옆 의자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다. 소리는 사람을 지킨다. 아무 일도 아닌 소리들이 가장 무서운 시간을 지나가게 한다. 저녁이 되자 지연은 봉투에서 진료 기록을 꺼내 민준에게 내밀었다. 그는 조용히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메모해 둘게요. 그의 필체는 선명했고 차분했다. 그는 벽에 작은 화이트보드를 붙였다. 날짜와 체중, 혈압, 복용시간, 다음 진료일. 눈에 보이는 것들로 불안을 묶어두려는 시도였다. 밤, 재단 앞에 둘이 나란히 섰다. 사진 속 수아는 변함없는 미소였다. 민준이 낮게 말했다. 수아야,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가 이 아이를 사랑 없이 만들지 않겠다는 것만은 믿어줘. 그 말은 기도 같기도 고백 같기도 했다. 지연은 두 손을 가만히 모았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숨, 책임, 아이. 세 개의 단어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붙잡았다. 그날 밤은 어제와 달랐다. 서로의 방문은 닫혔고 그 닫힘은 더 이상 도망이 아니었다. 각자의 자리에 누워 숨을 쉬었다. 지연은 배 위에 손을 올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다. 아직 마음밖에 줄 것이 없구나. 그래도 마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것이라서 너에게 줄 수 있겠다. 새벽녘, 빗소리가 그쳤다. 대신 시장의 소리가 일찍 시작됐다. 어딘가에서 바구니가 부딪히는 소리, 얼음이 깨지는 소리,
비닐이 펄럭이는 소리. 부산의 봄은 언제나처럼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세상은 사실 언제나처럼 움직이면서 동시에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 계획과 결심으로 둘러싼 집안에도 집 밖의 바람은 스며든다. 다음 날 점심, 지연은 처방전을 채우기 위해 골목 끝 약국으로 갔다. 얼굴을 가리려고 모자를 눌러쓰고 스카프를 둘렀다. 약사는 친절했다. 엽사는 이걸로, 비타민 D는 이 브랜드가 좋아요. 결제를 하고 봉투를 받아 나오는 길, 비닐 손잡이가 젖어서 미끄러졌다. 봉투가 살짝 기울며 안쪽 파란 표지의 작은 수첩이 반쯤 얼굴을 내밀었다. 산모 수첩이라는 글자가 번개처럼 드러났다 사라졌다. 마침 약국 앞을 지나던 누군가의 시선이 그 표지에 가볍게 꽂혔다. 그 시선은 오래 머물지 않았지만 오래가는 것들은 대체로 짧게 스친다. 항구의 바람은 여전히 잠잠했지만 시장에는 봄비보다 빠른 소문이 있었다. 지연은 그 사실을 아직 몰랐다. 그러나 바다는 비밀을 오래 품지 못한다는 것을 부산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비밀은 이제 막 발각될 준비를 끝낸 듯 보였다. 약국 앞에서 스친 그 짧은 시선은 생각보다 멀리 갔다. 산모수첩의 파란 표지와 네 글자는 물기 묻은 비닐 틈으로 반짝였다 사라졌지만 반짝임은 누군가의 기억에 오래 남았다. 다음 날 아침, 자갈치 시장 골목에서 마른 멸치를 고르던 김씨 아주머니가 조용히 혀를 찼다. 저 집 사장은 얼굴이 왜 더 헬쑥해졌노? 근데 어제 약봉투 보니까. 말은 끝나지 않았고 뒤를 잇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다들 알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은빛 생선들이 가지런히 놓인 좌판 사이로 소금 냄새가 퍼졌다. 생선을 손질하던 칼이 도마를 탁탁 두드릴 때마다 누군가의 귀 속에서는 다른 소리가 점점 커졌다. 나이가 몇인데 산모수첩을 들고 다닌대. 한 사람이 낮게 말했다. 남편은 오래전에 갔다 아이가. 누가? 사위가. 집에 있잖아. 그 말은 처음에는 바닷바람에 날아가듯 흩어졌다. 그러나 바람은 다시 돌아와 흩어진 말들을 모아 한 덩이가 되게 했다. 지연은 채소를 담은 바구니를 두 팔로 끌어안고 비스듬히 인사를 건넸다. 사람들은 인사를 받았고 그 인사에 맞는 미소로 화답했다. 외위는 늘 먼저 온다. 의심은 늘 나중에 따라온다. 그러나 그날은 예의와 의심이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 바깥의 소음이 얇아졌다. 얇아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지연은 싱크대에 손을 짚고 잠시 숨을 골랐다. 속이 울렁거렸다. 민준이 물컵을 건넸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장 공기가 좀 세서 그래. 웃음기를 섞은 대답이 나왔지만 둘 다 웃지 않았다. 오후에는 병원에서 받은 안내 책자를 함께 읽었다. 식단, 약 복용, 주의사항. 민주는 볼펜으로 중요한 문구에 밑줄을 그었다. 그 선들은 집안의 불안을 임시로 묶어두는 끈 같았다. 그날 해가 기울 때 가게 문을 닫으려던 순간 낯익은 실루엣이 유리문 너머에 섰다. 문이 열리자 바람과 함께 20살 대학생 때부터 수아와 붙어 다니던 이하린이 들어섰다. 지금은 서면 근처에서 상담센터 보조로 일하는 말수가 적지만 눈빛이 고든 아이였다. 지연 이모. 호칭부터가 오래된 시간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지연은 반가움과 불안 사이에서 잠깐 멈췄다. 하린아, 오랜만이네. 앉아라. 차를 내오려는 손이 잠시 허공에서 머뭇거렸다. 하린은 의자에 앉지 않고 곧게 선 채로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재단 위 사진, 하얀 국화, 그 앞에 반쯤 타는 향. 눈이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단단해졌다. 이모, 잠깐만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병원 다니시죠? 지연의 목에서 마른 소리가 났다. 대답이 나오기 전에 유리문의 종이 다시 울렸다. 민준이 장을 보고 들어오다가 하린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손에 든 종이봉투에서 사과 하나가 툭 떨어졌다. 굽어주워 들면서 그는 간단히 인사했다. 하린 씨. 하린의 시선이 민준으로 옮겨갔다. 눈동자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가 금세 돌처럼 가라앉았다. 두 분이 함께 계신다는 얘기 시장에 돌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다 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모,
산모 수첩 가지셨잖아요. 문장은 정중했지만 내용은 정중하지 않았다. 정중함은 때로 칼보다 차갑다. 지연은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잡았다. 할인아, 우리가. 말이 시작되자마자 할인이 한 걸음 다가섰다. 수아 언니가 아팠을 때 이모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요? 내 숨을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말 저 잊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일은 숨을 나누는 게 아니라 언니의 숨을 빼앗는 일 같아요. 민준이 낮게 말했다. 할인 씨, 저희가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될 겁니다. 그래도 이건 변명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겼고 그 사실 앞에서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게 꼭 옳은 건 아니죠.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망쳐야 할 때가 있어요. 선을 넘어갔을 때는 돌아가는 게 맞아요. 언니가 떠난 지 얼마 됐다고요. 이건 언니를 2번 죽이는 거예요. 지연은 두 손으로 잔을 감싸 쥐었다. 잔은 비어 있었지만 손바닥은 뜨거웠다. 할인아, 너한테는 변명처럼 들리겠지. 나도 알아. 나도 스스로에게 변명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몸이 먼저 말하더라. 내가 몇 번을 다른 선택을 생각했는지 너 모를 거야. 병원에서 서류도 봤어. 동의서라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몇 번을 눌렀는지. 그런데 눌리지 않더라. 침묵이 가게 안을 가로질렀다. 재단의 향이 한 뼘 더 줄었다. 민준이 한 걸음 나와 할인과 마주섰다. 할인 씨, 저를 미워하세요. 저를 욕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모는 혼자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걸 제가 막을 겁니다. 할인은 눈을 감았다 떴다. 책임. 다들 그 말을 하네요. 책임이 그렇게 쉬운 단어면 세상이 이 모양이겠어요? 책임은 남이 봐야 책임이에요. 숨죽여서 지는 건 때로 도피예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건 제가 일하는 센터에 있는 심리상담 예약 안내예요. 이모, 몸도 마음도 힘드실 테니까. 그리고 시선이 민준에게 옮겨갔다. 민준 씨, 학교에는 어떻게 말씀드릴 건가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어디서 볼지 생각해 보셨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휴직을 낼 겁니다. 오늘 상담했습니다. 할인은 잠깐 입술을 깨물었다. 제발, 최소한의 선은요. 사람들 앞에서 서로를 변명으로 내세우지 마세요. 그건 더 잔인해요. 그녀는 봉투를 재단 앞에 내려놓고 사진을 한번 바라봤다. 언니, 미안 아주 낮게 인사하듯 말하고 돌아섰다. 문이 닫히고 종소리가 멎자 가게 안의 공기가 더 얇아졌다. 그날 저녁, 골목에는 이미 소문이 무르익고 있었다. 누군가는 본 것 같다고 했고 누군가는 들었다고 했다. 본 것과 들은 것은 다르지 않았다. 어제 약국에서로 시작한 말은 그제 시장에서로 바뀌었고 옆집 말로는 이란 꼬리가 붙었다. 집 앞을 지나가던 학생 둘이 낮게 수군댔다. 진짜야? 몰라.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우리 엄마는 언제나 세상에 가장 확실한 출처였다. 밤, 지연은 할인이 두고 간 봉투를 열어보았다. 예약 안내지와 함께 손글씨로 적힌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저는 이모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화가 나요. 나중에라도 제가 이모에게 덜 잔인해지길 바랍니다. 글씨는 단정했고 어린 시절 수아와 옥신각신하던 아이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지연은 종이를 접어 재단 옆에 놓았다. 민주는 벽에 화이트보드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다. 외출 시 동선 최소화, 약국, 병원 시간 분산, 사람 많은 시간 피하기, 계획은 점점 치밀해졌다. 치밀해지는 만큼 두려움도 정교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끄덕임은 안도보다 각오에 가까웠다. 이틀 뒤 아침 시장에 나간 지연이 생선값을 흥정하다 말고 갑자기 몸을 앞으로 숙였다. 비린내와 소금 냄새, 사람들의 땀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와 속이 뒤집혔다. 그녀가 급히 한쪽으로 비켜서며 헛구역질을 하는 순간 주변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으로 향했다. 누군가가 물병을 내밀었다. 괜찮으세요?
별뜻 없는 친절이었지만 그 친절 뒤에 붙은 눈빛은 날카로웠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뒤에서 들리는 한마디가 얇게 따라왔다. 나이 50 가까이 돼서. 집에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에서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한 손에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생강차 재료요. 속이 안 좋으실까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이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맞은편 건물 베란다에서 셔터 누르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고개를 든 민준의 눈에 익숙하지 않은 얼굴이 카메라를 들어 올리고 있다가 재빨리 몸을 숨기는 모습이 스쳤다. 그 순간은 너무 짧아서 항의할 여지도 없었다. 짧은 순간들이 긴 파문을 만든다는 걸 그들은 곧 알게 될 터였다. 그날 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한참을 이어졌다. 지연은 침대에 누워 배 위에 손을 올렸다. 낮에 구역질이 남긴 이물감은 사라졌지만 마음의 이물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숫자를 셌다. 2주가 지나면, 다음 주 진료일이 가까워지면 한 번 더 멀리 가자. 머릿속 지도가 펼쳐졌다. 부산의 골목과 다리, 바다와 시장,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는 자리와 피해야 할 자리. 지도가 세밀해질수록 집은 점점 더 작은 섬이 되었다. 며칠 후 집 전화가 울렸다.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지연이 수화기를 들자 낮고 예의 바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도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한지연 씨 맞으시죠? 주민 의견 접수가 들어와 간단히 확인드릴 것이 있어 한번 방문 부탁드립니다. 외의는 먼저 오고 의심은 나중에 온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의와 의심이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지연은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이미 대답이 있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었다. 다음 주 경주에 있는 큰 집에서 수화 기일 제사를 지낸다. 소문은 바다를 건너 산을 넘어 결국 가족들에게도 닿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들은 더 이상 낫지 않게 울릴 것이다. 경주로 가는 고속버스 창밖에 봄빛이 번졌다. 개나리가 도랑 옆을 따라 피었고 밭고랑 사이로 흙냄새가 올라왔다. 한지연은 창틀을 가볍게 움켜쥔 손을 풀었다 쥐었다 반복했다. 멀미처럼 올라오는 울렁임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고 손가방 속에는 엽산과 물이 들어있었다. 서민주는 통로 쪽 좌석에서 가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가 시선을 돌릴 때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하는 안부 대신 짧고 규칙적인 안부. 한시 종가의 마당은 넓었다. 고목 감나무 두 그루가 그늘을 들이우고 장독대 너머로 새로 칠한 벽에 석회 냄새가 났다. 안채에 들어서자 상 위에는 수아의 영정과 과일, 전이 가지런히 놓였다. 향로에서 연기가 곱게 올라갔다. 이미 여러 친척들이 모여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들에게 모였다. 속삭임이 낮게 오갔다. 표정은 외유로 시작해서 금세 판단으로 굳어졌다. 장손인 한대성이 방 안 상석에 앉아 있었다. 지연의 오라버니, 종중일에 열심이었던 사람,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늘 어조가 단단한 사람. 그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마루로 걸어 나왔다. 검은 두루마기 위에 걸친 회색 조끼가 어깨를 더 넓어 보이게 했다. 왔나. 인사말은 간단했다. 지연이 허리를 굽혔다. 오빠 민준도 고개를 숙였다. 형님, 절 올리겠습니다. 대성은 손을 들어 제사 준비를 마저 하도록 사람들을 재촉했다. 수저를 가지런히 놓고 잔을 채우고 종이 그릇을 정리하는 작은 소리들이 방 안을 채웠다. 제례가 시작되자 모든 소리는 의식의 음절로 바뀌었다. 재배와 헌작, 독축. 지연은 무릎을 꿇고 이마가 방바닥에 닿을 만큼 머리를 숙였다. 그녀의 배 가까이로 긴장이 모였다 흩어졌다. 때가 되자 민준이 향압을 들었다. 그의 손끝도 조금 떨렸다. 의식이 끝나자 대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가운데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목을 가다듬었다. 오늘은 고인을 모시는 날이다. 우리는 명복을 비는 자리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없는 일이 있다. 사람들의 허리가 조금 더 꼿꼿해졌다. 몇몇은 눈을 피했고
몇몇은 눈을 고정했다. 대성은 한 호흡 두고 말을 이었다. 부산에서 소문이 들려왔다. 장모와 사위가 한 집에 산다. 재수씨가 산모수첩을 들고 다닌다. 그런 말들이다. 나는 처음에 웃어넘겼다. 근데 사람이 2~3명이 아니고 10사람 20사람이 한 말을 하면 가서 확인해야 하는 게 어른들의 일이더라. 그는 지연을 똑바로 보았다. 재수씨, 여기서 내게 솔직히 말하소. 뭔 일이 있소? 마당을 스치는 바람 소리마저 얇았다.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오빠, 나는 잘못을 안다. 그리고 혼자 감당하려 했다. 대성의 목소리가 굵어졌다. 혼자 감당이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다. 이건 집안 이름을 거는 일이다. 너 혼자 잘났다고, 너 혼자 착하다고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민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형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모님 아니,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대성의 눈이 매섭게 번쩍였다. 그 말, 이 자리에서 하지 마라. 너한테 어머니는 하나다. 죽은 수아의 어머니는 내 장모였지. 내가 마음대로 이름 바꿀 사람이 아니다. 방 안 공기가 급격히 무거워졌다. 대성은 마루 기둥을 한번 쳤다. 나는 법 얘기할 생각 없다. 법이 허락한다고 다 하는 거 아니다. 사람 사는 데는 선이 있다. 너희가 그 선을 넘었다. 수아가 저 사진 속에서 너희 보면 뭐라 하겠노.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남긴 게 뭔데. 체면이든 명분이든 그게 다 날아가 버렸다. 지연이 양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오빠, 내가 애를 목구멍이 막혔다. 그녀는 간신히 단어를 꺼냈다. 지웠어야 했나. 그걸로 더 나았을까. 근데 나는 그걸 못하겠더라. 못하겠다. 대성은 씁쓸하게 웃었다. 못하겠다 할 때가 있고 해야 된다 할 때가 있다. 너는 엄마다. 그래서 더 해야 되는 것도 있다. 그리고 나는 오랍이다. 그래서 오늘 말을 해야 된다. 그는 방 한쪽에 놓인 족보책을 꺼내 펼쳤다. 손가락이 한 줄 한 줄을 짚었다. 이 집은 한 번도 이런 일로 소문난 적 없다. 우리 조상들 이름 앞에 내가 무엇을 더할 건지 잘 생각해라. 나는 오늘 여기서 분명히 한다. 앞으로 종중 모임, 산소벌초, 제사, 재수씨, 너는 나오지 마라. 내가 우리 선산에 발을 들이는 날 나는 가만 안 있을 거다. 그리고 서민준,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다. 오늘부로 우리 집 문턱은 너한테 닫혔다. 방 안 여기저기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났다. 몇몇 작은 이모들은 얼굴을 돌렸고 사촌동생 둘은 스마트폰을 무릎 아래로 살짝 내렸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형님, 기일인데 이러면. 대성이 고개를 저었다. 오늘이니까 말하는 거다. 죽은 애 앞에서라도 내가 선을 그어야 한다. 민준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순간 반박하려다 지연의 손등을 봤다. 손등의 혈관이 도드라졌다. 그는 한 걸음 물러나 목소리를 낮췄다. 형님, 알겠습니다. 저는 어디서든 이모님과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저희가 죄인이라면 그 죄를 안고 살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 자리에서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귀에서 먼 소리가 났다. 사람들이 있는 방이 아주 멀어졌다가 갑자기 가까워지는 느낌. 식은땀이 미간을 타고 내려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발목이 꺾였다. 앉았다 일어난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졌고 눈앞이 하얗게 번졌다. 민준이 재빨리 몸을 앞으로 내밀어 그녀를 받쳤다. 어머니, 그는 본능적으로 불렀다. 물 좀 주세요. 누군가가 허겁지겁 물컵을 건넸다. 대성의 얼굴에 잠깐의 당혹이 스쳤다. 괜찮나? 그는 중얼거렸다. 지연은 물을 한 모금 삼켰다. 목구멍이 좁아지는 느낌이 들었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민준이 그녀를 부축해 마루 밖으로 데려갔다. 바람이 얼굴에 닿자 숨이 조금 트였다. 그러나 배 안쪽에서 묵직한 통증이 깜박이는 듯 스쳤다.
민주는 결심한 얼굴이었다. 형님, 병원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대성이 막아섰다. 제사 끝나고 가라. 민준이 짧게 고개를 저었다. 지금 갑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대문 앞골목에서 차 소리가 났다. 누군가가 이미 119에 연락한 모양이었다. 이웃이 달려와 응급차 왔어요. 라고 외쳤다. 민주는 지연을 안듯이 들어올렸다. 그 순간 누군가의 스마트폰이 번쩍였다. 사촌 하나가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켰다가 이내 내렸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렌즈는 짧고 잔인했다. 어정쩡한 각도에서 젊은 남자가 중년 여자를 안고 마당을 가로지르는 장면이 담겼다. 구급차 안 공기는 건조했다. 혈압기가 팔을 죄었다 풀었다. 숫자들이 반짝이고 사라졌다. 민주는 지연의 손을 잡고 숨을 맞췄다. 구급대원이 물었다. 임신 초기세요? 지연이 눈을 감은 채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네,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긴장으로 혈압이 출렁였나 봅니다. 병원 가서 확인하시고 안정 취하셔야 해요. 병원 복도에서 민주는 잠깐 자리를 비워 수납을 처리했다. 그 사이 휴대전화가 연달아 떨렸다. 알림창에 메시지가 쏟아졌다. 동창 단톡방, 동네 지인, 학교 선생님 방까지. 누군가가 보낸 링크가 몇 개 겹쳤다. 정지 화면에는 흐릿한 마당과 두 사람의 실루엣이 잡혔다. 제목은 대충 이랬다. 장례 집안에서 벌어진 충격 장면. 사위와 장모. 진실은 아직 조회수는 적었지만 숫자는 빨리 올라갔다. 그는 화면을 즉시 꺼버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연이 침상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다. 얼굴빛은 조금 돌아왔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괜찮으세요? 지연이 끄덕였다. 숨은 쉬어진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뜨며 한마디 덧붙였다. 오빠가 선이라고 했지. 우리는 그 선 밖에 서 있구나. 민주는 옆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등을 다시 감쌌다. 박이면 어때요? 박에서도 길은 납니다. 말은 얇았지만 돌처럼 단단했다. 그 돌을 쥐고 있는 손이 떨리지 않도록 그는 손가락을 더 깊게 깍지 꼈다. 저녁 무렵 검사가 끝났다. 다행히 급한 위험 신호는 아니었다. 안정과 휴식, 스트레스 최소화. 당연하고도 지키기 어려운 처방이 적혀 있었다. 병원을 나서며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경주의 하늘은 낮게 깔렸고 저쪽 서쪽 끝이 핏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는 지연의 팔꿈치를 조심스레 받쳤다. 부산으로 바로 내려갈까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 집에 가자. 그들은 막차 시간을 확인했다. 대합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옆자리에서 누군가가 휴대전화 화면을 크게 켜놓고 있었다. 낯익은 마당과 난간, 사람들의 웅성거림. 지연은 화면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소리가 귀 속으로 스며들었다. 가문이 무너졌다. 요즘 세상이 말세다. 저 여자 누구야 같은 문장들이 자막처럼 흘렀다. 부산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두 사람은 한참 말을 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불규칙하게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얼굴을 스쳤다. 지연은 창밖을 보며 아주 낮게 말했다. 민준아, 우리는 이제 집 안 싸움이 아니라 집 밖 싸움이구나. 민주는 앞을 바라봤다. 내 집 밖은 더 시끄럽겠죠. 그들이 모르는 사이 경주의 한마당에서 찍힌 30초짜리 영상은 서서히 확산 중이었다. 누군가는 그 영상 밑에 짧게 부산 영도라고 적었고 누군가는 자갈치 시장의 소문을 덧붙였다. 바다는 비밀을 오래 품지 못한다. 그리고 내일 아침 한 남자가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영도의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내려올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영도의 골목 공기가 유난히 얇았다. 밤사이 영상의 조회수가 기묘하게 불어났고 알림창은 꺼두었는데도 집안의 공기에는 소리 없는 진동이 남아있었다. 가게 셔터를 반쯤 올리자마자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채 골목 아래에서 걸어 올라왔다. 뒤에는 작게 로고가 박힌 가방을 맨 촬영 보조가 뒤따랐다. 한지연 씨, 잠깐 질문 좀 드릴게요. 온라인에서 어제 경주의 영상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지연은 셔터를 다시 내렸다. 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문 안쪽에서 서민준이 다가와 손바닥으로 셔터를 눌렀다. 바깥에서 마이크 끝이 금속을 톡톡 두드렸다. 공적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침묵은 더 큰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인터뷰 한 번이면 정리될 수 있어요. 왜 그랬는지,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사적인 문제입니다. 돌아가 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기자 뒤로 시장에서 장을 보던 사람들이 몇 명 멈춰섰다. 어제의 속삭임이 오늘의 구경으로 변했다. 베란다에서 누군가가 고개를 내밀었다가 들어갔다. 카메라 렌즈는 작은 고개들까지 함께 프레임에 담으려는 듯 좌우로 흔들렸다. 바람에 빗장돌이 흔들리는 소리가 낡은 종소리처럼 났다. 기자는 한 발 물러섰다가 명함을 문틈으로 밀어넣었다. 연락 주세요. 끝까지 안 하셔도 좋아요. 최소한 부정은 해주세요. 사실이 아니다라고. 민주는 명함을 집어들지도 않았다. 발걸음이 멀어지고 골목의 소음이 다시 시장의 소리로 돌아오자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심장이 손바닥까지 뛰어오는 느낌이었다. 오전 내내 휴대전화는 모르는 번호로 울렸다. 사실입니까? 미성숙한 선택에 대한 해명 요구합니다. 아이들이 보는 방송에 나와 한마디. 달라붙는 목소리들은 예의 바른 문장과 같이 돋친 문장을 번갈아 썼다. 민주는 벽에 붙여둔 작은 화이트보드를 가리켰다. 전화 수신 제한, 문자 확인 금지, 외부 대화 금지. 계획의 항목은 더 많아졌고 더 세밀해졌다. 점심 무렵 초록색 로고의 포털 메인에 한 줄이 떠올랐다. 부산, 장모와 사위 논란. 법은 허용, 도덕은. 기사의 사진은 흐릿한 경주의 마당을 멀찍이서 담은 장면이었다. 댓글창은 빠르게 달렸다. 행정복지센터에서 걸려온 연락은 이번엔 문자로 왔다. 민원 다수 접수. 사실관계 확인 및 지역사회 갈등 예방 차원 면담 요청. 면담 요청은 외의였고 동시에 소환이었다. 오후 3시 영도동 행정복지센터의 회의실은 작고 차가웠다. 벽에는 갈등 조정 안내가 붙어 있었다. 2명의 담당자가 마주 앉았다. 젊은 남자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다. 우선 오해 없도록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사안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민 민원이 다수 들어왔고 온라인 여론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과 향후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임신은 사실입니다. 제가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옆에 앉은 여성 직원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그러나 곧 표정이 정리되었다. 함께 거주 중이신가요? 지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네. 남자 직원이 메모를 하며 말을 이었다. 사생활 존중합니다. 다만 지역사회 안정과 안전을 위해 몇 가지 권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외부 노출 최소화, 언론 접촉 자제, 주민들과의 직접적 충돌 상황 회피, 필요시 비상연락망 구축, 또 원하시면 심리상담 연계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는 손을 모아 깍지 꼈다. 주민분들에게 저희가 직접 말씀드릴 기회를 가질 수 있나요? 오해를 줄이고 싶습니다. 여성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지금 상태에선 공개 설명회는 더 큰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조용히 지내시는 게. 그녀는 잠깐 말을 고르고 덧붙였다. 이 동네가 좁습니다. 아시죠?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이야깃거리가 되기도 해요.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다. 서약서라는 제목의 종이에 서명이 필요했다.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문장은 모호했고 그래서 범위가 넓었다. 민주는 잠깐 망설였지만 서명했다. 지연도 이름을 적었다. 이름을 적는 동안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서류가 회수되고 안내문이 건네졌다. 나오는 길, 복도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 둘이 그들을 힐끔거렸다. 하나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들 아이가 어쩌고. 다른 하나가 어깨를 쳤다. 쉿, 여기서 뭐하노. 그러나 작은 소리들은 흔적을 남겼다. 지연은 엘리베이터에 올라서며
벽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다. 어제보다 더 얇아진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가게 앞에 작은 흰 봉투가 꽂혀 있었다. 선의의 조언이라는 제목의 인쇄물이 들어있었다. 이 동네 떠나세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익명이었고 그래서 더 무거웠다. 지연은 종이를 접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민준이 쓰레기통에서 다시 꺼냈다. 보관해둘게요. 기록은 필요해요. 저녁 무렵 휴대전화로 할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TV 안 나가셨으면 해요. 거긴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만 소비돼요. 이모, 제발요. 짧은 문장인데도 그 안엔 걱정과 분노가 같이 있었다. 민주는 답장을 쓰려다 지웠다. 대신 고맙다는 네 글자를 보냈다. 그 사이 학교에서 공문이 왔다. 휴직 승인이 났다. 학생 및 학부모 민원 가능성 있으니 일정 기간 대외활동 자제 권고. 문장은 행정적이었지만 그 뒤에 붙어있을 시선을 민주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책상 서랍을 열어 교실 열쇠를 조용히 내려놓는 상상을 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둘은 제단 앞에 앉았다. 유자차 잔이 둘 사이에 놓였다. 바깥에서 누군가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렸다가 멈췄다. 문틈 아래로 노란색 봉투가 쑥 들어왔다. 민준이 주워들었다. 현장 취재협조 요청이라는 제목, 방송사 로고, 그리고 불응시 사실관계에 대한 일방적 보도 진행 예정이라는 문장이 문서 하단에 자리 잡고 있었다. 협조와 협박이 한 장의 종이에 나란히 있었다. 민준이 종이를 접어 식탁 한쪽에 내려놓자 지연이 잔을 양손으로 감쌌다. 숨을 크게 쉬자. 그녀는 말했다. 숨을 쉬고 내일 아침에는 병원에 가자. 그 다음에는 제가 앞에 설게요. 민준이 말을 이어받았다. 어머니는 뒤에 서세요. 혹시라도 누가 찾아오면 제가 나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켰다. 문서 파일을 하나 열어 입장문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짧고 명료한 문장을 고민했다. 사실을 인정합니다. 법적으로 잘못하지 않았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이웃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아이와 어머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문장은 담담했지만 화면 위에서 자꾸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파일을 흔드는 것처럼. 작성하던 손이 멈췄을 때 창밖에서 갑자기 환한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가게 앞골목에 검은 승합차가 서 있고 옆문이 열리며 조명이 켜졌다. 촬영팀이었다. 누군가 인터폰을 눌렀다. 현장 반응 몇 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안 하시면 늦습니다. 민준이 인터폰을 껐다. 전화벨이 울리고 다시 인터폰이 울렸다. 소리들이 서로를 밀치며 좁은 집 안으로 들어왔다. 지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재단 앞에 섰다. 사진 속 수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미안, 아주 작게, 거의 입술만 움직여 들리지 않는 소리였다. 민준이 그녀의 어깨에 가디건을 더 걸쳐줬다. 그의 손이 아주 잠깐 떨렸다. 떨림을 감추려고 손가락을 꽉 쥐었더니 손톱이 손바닥을 찔렀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은 더 밝아졌다. 골목 조명이, 차의 조명이, 스마트폰의 조명이 교대로 비쳤다. 커튼 틈새로 빛이 칼날처럼 스며들었다. 민주는 불을 모두 끄고 커튼을 더 당겼다. 빛은 희미해졌지만 소리는 남았다. 낮은 목소리들, 무심한 웃음들, 신발 바닥이 돌바닥을 긁는 소리. 한동안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골목의 소리도 조금씩 잦아들었다. 마지막으로 차가 떠나고 누군가의 발소리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민주는 책상 위 입장문 파일을 저장했다. 파일명은 단순하게 숨이라고 적었다. 숨은 계획보다 오래가고 문장보다 깊다. 그는 컴퓨터를 끄고 재단 앞에 놓인 촛불을 끄지 않았다. 작은 불빛이 방 안의 어둠을 겨우 가르고 있었다. 지연은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흰 종이와 봉투를 꺼냈다. 앉아서 한참을 바라만 보다가 펜을 들었다. 글씨는 느렸고 그 느림은 결심의 속도와 닮아 있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바뀌었다. 바람은 언제나 먼저 한다. 무언가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종이를 접었다. 봉투는 아직 닫지 않았다.
새벽 4시를 막 지난 시각, 멀리서 첫 차 소리가 났다. 도시가 천천히 깨어났다. 그런데 집안의 두 사람은 아직 깨어 있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잠깐 눈을 붙였고, 지연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배를 감쌌다. 바깥은 곧 시끄러워질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그녀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누군가의 작은 숨이 느껴졌다. 그 숨은 아주 일정했다.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렇게 지켜야 한다. 그날 아침 유리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마이크 대신 종이 뭉치의 소리였다. 우편 배달부가 서 있었다. 노란 봉투였다. 면담 재통지 및 서면 경고, 곧장 붙은 작은 포스트잇에는 손글씨가 있었다. 당분간 가게 문을 닫으시는 것도 고려하세요. 권고와 경고가 겹쳐진 문장. 민주는 봉투를 들고 잠깐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지연은 이미 부엌에서 뜨거운 물을 끓이고 있었다. 김이 올랐다. 김은 시야를 잠깐 흐리게 했다.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무엇을 결정하는가? 대답은 늘 늦게 온다. 그러나 어떤 대답은 이미 마음 어딘가에서 완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밤이 다시 깊어지는 시간에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새벽 공기가 유리창을 얇게 두드리던 시간, 한지연은 봉투 입구를 천천히 눌러붙였다. 전날 밤 내내 미뤄두었던 마지막 동작이었다. 봉투 거대는 아무 글자도 쓰지 않았다. 이름을 적는 순간 편지는 누군가에게 속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지금 이 편지는 단지 떠남의 모양이었고 떠남의 모양에는 이름이 필요 없었다. 방 밖거실은 촛불이 꺼진 자리만 따뜻했다. 재단 앞에 놓인 유자차 병은 반 이상 비어 있었고 스케치북 위에 먼지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사진 앞에 내려놓았다. 짧게 허리를 굽히고 숨을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었다. 발치에서 가방끈이 살짝 미끄러졌다. 가방 안에는 신분증, 약봉지, 작은 물병, 그리고 오래전 수아가 써서 남긴 얇은 편지지가 있었다. 그 편지지에 적힌 두세 줄은 달아 있었다. 잘 살아. 엄마 숨도 잊지 말고. 현관문을 열자 복도에 찬 공기가 고였다. 금속이 마찰하는 소리가 지나치게 컸다. 지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힐 때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봉투의 모서리를 흔들었다. 모서리가 제자리로 돌아가기까지 몇 번의 파동이 있었다. 그리고 집은 잠시 비어 있었다.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첫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다. 지연은 모자를 눌러쓰고 잘 알려지지 않은 시내버스 노선을 갈아타며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영도의 다리를 건너는 동안 바다가 낮게 뒤척였다. 그 물결은 어제와 같은 모양이었고 전혀 다른 소리였다. 터미널의 대합실에는 졸음과 종이컵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다. 지연은 강원행표를 묻고 중간에 갈아타야 한다는 설명을 천천히 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안내원의 입모양이 안정과 조용이라는 단어를 만드는 것처럼 보였다. 표를 쥔 손이 순간 더워졌다. 집에서는 5시 반 알람이 울렸다. 서민주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알람을 끄고 잠깐 눈을 감았다가 곧바로 벌떡 일어났다. 거실로 나왔을 때 촛불이 꺼진 자리의 냄새와 함께 작은 정적이 몸을 감쌌다. 그는 재단 앞에서 봉투를 보았다. 가느다란 모서리가 사진틀의 그림자에 반쯤 겹쳐 있었다. 봉투를 들자 손끝이 떨렸다. 편지는 길지 않았다. 민준, 미안하다. 내가 있어도 내가 안전하지 않은 날들이 계속 올 것 같다. 나는 떠난다. 아이는 지키겠다. 내가 떠나도 이해하겠다 했지만 너는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 그래서 내가 떠난다. 나를 찾지 말아라 라고 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 언젠가 내가 너 자신을 조금 용서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내게 와라. 편지로는 다 못 썼다. 너의 숨을 살리고 싶다. 나의 숨도 지키고 싶다. 지연. 민주는 편지를 들고 잠시 서 있었다. 몸 안 어딘가가 복도 쪽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신발을 신으며 주머니에 휴대전화와 지갑을 넣었다. 문을 닫자마자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골목 입구, 정류장, 근처 택시 승강장.
어제와 같은 부산이었지만 하나도 같지 않았다. 그는 택시 문을 열며 한마디만 했다. 터미널요. 가능한 빨리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첫 차들이 막 출발한 직후였다. 민주는 강릉, 동해, 원주, 서울 방면 전광판을 번갈아 보았다. 모든 행선지는 출발과 대기로 나뉘어 있었다. 그는 매표 창구에 달려가 물었다. 방금 강릉 가는 표를 산 중년 여자를 못 봤냐고.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침엔 많아요. 그 다음 그는 대합실, 화장실 앞, 편의점, 승차장 끝을 훑었다. 사람은 많았고 얼굴은 비슷했다. 비슷하고 비슷하지 않은 얼굴들 사이에서 그는 몇 번이나 같은 사람을 다시 보았다. 정오가 가까워졌을 때 민주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시간이 도망을 잘 쳤다. 그는 잠깐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팔꿈치에 이마를 얹는 자세는 초등학교 때부터 변함없었다. 그 자세는 잠깐의 울음을 막아주기도 하고 잠깐의 분노를 가라앉혀주기도 했다. 눈을 감은 채로 그는 한 장면을 떠올렸다. 수아가 그림을 그리다가 연필 끝을 자주 부러뜨리던 습관. 그때마다 그가 웃으며 연필깎이를 건네던 버릇. 기억은 너무 사실적이라서 현재를 잠깐 지워버렸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대합실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그는 부산역으로 이동해 KTX 매표기 앞에 섰다. 서울행, 동해행 환승, 강릉까지의 경로를 검색했다. 최단 시간, 최저가, 최소 환승. 화면은 친절했지만 마음은 불친절했다. 표를 뽑아 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들었다. 그러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멈춤이었다.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 뛰어가서 잡는 것이 정말 그가 지연을 위하는 길인가? 아니면 떠난 사람이 만든 마지막 얇은 숨길까지 짓밟은 일인가?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 표를 취소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골목의 오후 햇살은 이상하게 더웠다. 문을 열자마자 재단으로 갔다. 수아야, 한마디가 방 안에 낮게 떨어졌다. 그는 손으로 사진틀을 만지작거렸다. 유리 표면에 지문이 남았다. 지문을 닦다가 스케치북을 펼쳤다. 혹시 내가 없으면 엄마 잘 부탁해. 우리 둘 다 잘 살아. 그는 문장의 둘을 오래 보았다. 둘이 누구인지, 지금도 둘인지. 문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부터 민준의 움직임은 규칙을 잃었다. 그는 택시로, 버스로, 도보로 근처 병원과 보건소를 돌았다. 접수대마다 같은 질문을 돌려받았다. 환자 이름을 모르시면 개인정보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왔다. 수산시장 입구, 자갈치 터미널, 영도 다리 밑, 밤 공원을 지나는 모든 얼굴의 지연의 모양이 슬쩍 끼어들었다가 빠져나갔다. 몇 번은 따라가서 말을 걸었고 몇 번은 멀리서 머뭇거렸다. 밤이 깊어질수록 부산은 더 익숙했고 더 낯설었다. 사흘째 되는 날 우편함에 작은 상자가 들어있었다. 송장에는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았다. 민주는 칼없이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벗겼다. 상자 안에는 꽃무늬 손수건 하나와 짧은 메모 종이가 들어있었다. 손수건은 낯익었다. 수아가 늘 가방에서 꺼내 땀을 닦던 작은 면 손수건. 지연이 재단 옆에 올려두었다가 가끔 접어 다듬곤 하던 그것이었다. 메모에는 몇 줄이 적혀 있었다. 서두르지마. 준비가 되면 강릉 경포 송림길 끝 작은 찻집으로 오후 5시 노을이 숲을 넘어오는 시간. 혼자와 안전해. 지연. 문장은 짧았지만 그 사이에 여러 층이 겹쳐 있었다. 서두르지 마는 금지 같았고 혼자와는 간절 같았다. 안전에는 약속이 아니라 바람 같았다. 민주는 손수건을 펴서 얼굴에 올렸다가 다시 접었다. 손끝에 오래된 빨랫비누 냄새가 남았다. 그는 메모를 접어 지갑에 넣었다. 지갑은 두꺼워졌고 발걸음은 가벼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지도 앱을 열어 강릉을 확대했다. 경포호, 솔밭길, 소나무 숲끝 도로, 포스트잇에 시간표를 적었다. 새벽에 출발하면 오후 5시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입장문 파일을 다시 열어 마지막 문장을 고쳤다. 아이와 어머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지연으로 바꿨다. 이름을 부르는 게 필요했다. 이제는 관계의 이름보다 사람의 이름이 더 중요했다. 새벽이 오기 직전 그는 제단 앞에 섰다. 촛불을 켰다. 불꽃이 작게 흔들렸다. 수아야, 두 번째로 이름을 불렀다. 이번에는 덧붙였다. 다녀오겠다. 말로 허락을 구하는 일은 허락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자기 안에 문을 닫지 않기 위해서였다. 버스에 올랐을 때 도시가 막 깨어나는 중이었다. 기사 옆 라디오에서 부드러운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렀다. 오늘 날씨, 오늘의 뉴스, 오늘의 여행지. 민주는 창에 이마를 기댔다. 유리의 차가움이 피부를 타고 머리로 올라왔다. 영산강을 건너 동해안을 타고 북쪽으로 향하는 길의 이름들을 떠올렸다. 국도번호, 고개의 이름, 터널의 길이. 숫자와 이름은 마음을 잠깐 붙잡아 주었다. 중간 환승지에서 잠깐 내렸다. 셀 수 없는 들판과 낮은 산등성이가 이어졌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사과 하나를 꺼냈다. 칼이 없어 한 입 베어 물었다. 단맛이 입안에 퍼졌고 시큼한 기운이 뒤늦게 올라왔다. 그는 사과를 반쯤 먹다 말고 휴대전화 시간을 확인했다. 머릿속 계산은 실수 없이 흘렀다. 오후 5시, 솔밭 그림자가 길어질 때 그곳에 도착하겠다. 버스가 다시 동쪽으로 몸을 돌렸다. 바다 냄새가 조금 더 희미해졌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가까워졌다. 창밖으로 잠깐 푸른 면이 열렸다 사라졌다. 민주는 손수건을 꺼내 손바닥에 펼쳤다. 수아의 손수건, 지연의 메모, 그리고 그의 손, 세 사람의 시간이 겹쳐있는 조각 한 장. 그는 조용히 손수건을 접었다. 접는 일은 이상하게도 마음을 진정시켰다. 강릉 시내에 들어섰을 때 해는 서쪽 숲등성을 향해 기울고 있었다. 경포호 쪽으로 차가 방향을 틀자 소나무 숲이 창 너머로 이어졌다. 버스가 멈춰섰다. 민주는 가방을 메고 내렸다. 공기가 달랐다. 바닷바람과 솔향이 한꺼번에 스며들었다. 손에 땀이 났다. 그는 메모에 적힌 짧은 길 설명을 떠올리며 걸음을 옮겼다. 송림길 끝 작은 찻집이 보였다. 유리창에 비친 노을이 안쪽 벽에 사선으로 걸려 있었다. 문 손잡이를 잡는 손이 잠깐 멈췄다. 그는 호흡을 고르고 문을 밀었다. 종소리가 울렸다. 스테인리스 포트에서 김이 올랐다. 안쪽 한켠 창가에 앉은 누군가의 옆모습이 보였다. 모자 챙 아래로 떨어지는 머리카락, 손등을 감싸쥔 두 손,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드는 동작. 한지연이었다. 둘 사이에 흐른 시간의 모양이 보였다. 말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숨은 이미 서로를 향해 있었다. 오후 5시, 노을이 숲을 넘으며 방 안에 길게 들어왔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떠났던 사람이 돌아온 사람을 천천히 마주 보았다. 문이 닫히자 찻집 안 공기가 조금 더 따뜻해졌다. 한지연은 모자챙을 벗으며 짧게 인사했다. 서민주는 대답 대신 컵받침을 가지런히 맞췄다. 주인은 자리에 물을 올려놓고 조용히 물러났다. 주전자에서 김이 일었다. 둘은 한동안 말보다 숨으로 안부를 확인했다. 잘 왔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늦지 않게 오고 싶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편지 잘 받았어요. 창가로 노을빛이 길게 들어왔다. 세로로 난 나뭇결마다 빛이 걸렸다. 지연이 두 손을 포개며 말했다. 부산에서는 매일이 소리였어. 여긴 조용하네. 조용한데도 무서운 건 비슷하고. 그래도 여기서 시작해봅시다. 숨부터 민주는 컵을 들어 그녀 앞으로 밀었다. 다른 건 천천히. 차는 따뜻했고 말은 천천히 흘렀다. 떠난 이유, 남으려 했던 이유, 떠나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먼저 떠난 죄책감, 남아서 견디려 한 고집. 둘의 문장은 서로 닿았다가 물러나고 다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지연은 배 밑바닥의 긴장을 의식적으로 풀었다. 말과 말 사이에 짧은 숨을 넣었다. 숨을 넣는 일은 곧 살겠다는 뜻이었다. 찻집 주인은 옆 테이블에 작은 종이를 놓고 갔다. 2층 작은 방, 한 달 단위 임대 가능. 조용히 지내실 분, 둥근 글씨였다. 지연이 종이를 펼쳐보며 물었다. 이런 방이 있네.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무급시다. 작업실 겸 임시거처로 그는 곧장 계산대로 가 주인과 이야기를 나눴다. 보증금과 월세, 밤 10시 이후 소음 금지, 택배 수취 안내. 이런 구체들이 마음을 붙잡았다. 그 자리에서 열쇠를 받았다. 열쇠는 작은데 무거웠다. 저녁이 내려앉을 즈음 둘은 계단을 올라 작은 방에 들어섰다. 슬며시 열어둔 창으로 솔향과 바닷바람이 겹쳐 들어왔다. 방에는 작은 책상 하나와 얇은 매트리스 2장이 벽에 기대어 있었다. 민준이 창틀을 닫고 지연이 매트리스를 펼쳤다. 나란히 놓인 2장 사이에 손바닥 하나가 들어갈 틈을 남겼다. 틈은 숨 쉴 자리를 만들었다. 밤이 깊자 솔숲 너머 파도 소리가 낮게 깔렸다. 부산의 파도보다도 더 멀리서 오는 소리였다. 멀리서 오는 소리는 오래 남았다. 다음 날 오전 시내 종합병원 산모진료실로 향했다. 대합실의 공기는 부산과 다를 게 없었다. 번호표, 전광판, 안내 표지판. 지연은 상의를 단단히 여몄다. 초음파실 앞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새로운 의사는 차분했다. 나이를 묻고 혈압을 재고 조심해야 할 목록을 또박또박 말해줬다. 스트레스는 최대한 피하시고요. 낙상 특히 조심하세요. 식사는 소량씩 자주. 다음 진료는 2주 뒤. 처방전과 함께 지역산 모지원 안내 브로셔가 건네졌다. 브로셔에는 정서 지원 연계가 작게 적혀 있었다. 단어는 얇았지만 다정했다. 병원에서 나오며 민준이 말했다. 여기서 의사 선생님 믿고 갑시다.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멀리 오길 잘했네. 말끝에 미세한 안도가 걸렸다. 그러나 안도는 한층뿐이었다. 그 위로 얇은 불안이 다시 덧발랐다. 병원 입구를 나서는데 누군가가 그들을 힐끗 보고 지나갔다. 알아본 건지 그냥 스친 건지 알 수 없었다. 며칠 동안 둘은 숨으로 하루를 짰다. 아침에는 솔숲길을 천천히 걸었다. 땅은 바늘잎으로 폭신했고 바람이 나무 사이를 통과할 때마다 낮은 울림이 났다. 낮에는 찻집 일을 도왔다. 컵을 닦고 탁자를 닦고 설거지를 나눠 했다. 민주는 벽 한쪽에 작은 이젤을 세웠다. 손은 오랫동안 쉬었던 동작을 기억했다. 저녁에는 난간에 앉아 소리 없이 이야기했다. 계획은 여전히 벽의 작은 메모지에 갱신되었다. 엽산 오전, 혈압 체크, 진료일. 메모지 오른쪽 위에는 민준이 적어놓은 작은 글씨가 있었다. 숨.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는 소문은 없다. 부산의 영상은 더 오래 버텼고 댓글은 더 오래 달렸다. 어느 날 오후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찻집 문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다. 주인이 먼저 나가 말을 걸었다. 차 드시겠어요?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다. 시청 사회복지과였다. 주인은 시선을 지연과 민준에게 돌렸다. 둘은 자리에 앉은 채로 짧게 숨을 마쳤다. 민원 접수가 돼서요. 지역사회 갈등 예방차원 간단히 안내드리려고 왔습니다. 남자의 말투는 건조했고 말끝마다 예방과 진정이 붙었다. 그는 작은 파일을 꺼내 몇 장의 종이를 건넸다. 자율조정 참여 요청서, 생활질서 협약서, 권고, 상담 연계 안내. 민준이 읽으며 물었다. 어떤 자리가 마련되나요?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여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낙인과 과민 반응을 줄이기 위해 최소 인원으로요. 사실관계 확인과 앞으로의 생활 방식에 대한 상호 약속 정도를 나눌 수 있겠고요. 지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우리 그냥 조용히 지내면 안 되나요? 남자는 잠깐 미소를 지었다. 그게 목표입니다. 다만 조용함은 때로 합의가 필요해요. 누군가는 사과를 원하고 누군가는 약속을 원하거든요. 간담회는 사흘 뒤로 잡혔다. 장소는 주민센터 뒤쪽 작은 회의실. 참석자는 주민대표 2명, 사회복지과 직원 1명, 생활안전계 담당 1명, 그리고 둘 방은 작았고 의자는 플라스틱이었다. 물컵과 휴지가 놓여 있었다. 아무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말의 무게가 가벼운 적은 없었다. 주민대표 중 1명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희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동네가 좁아서요. 아이들 이야기도 있고 뉴스에 나오는 일로 이 동네가 거론되는 게 부담이에요. 다른 대표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도덕과 법은 다르다는 걸 알아요. 다만 아이들이 놀림감이 되지 않게 조심해 주실 수 있는지.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논란을 키운 책임 피하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살겠습니다. 언론 접촉도 하지 않을 겁니다. 면담 요청도 거절하겠습니다. 마주칠 때 인사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해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상처를 넓히지 않겠다. 그 약속은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생활안전계 담당이 작은 메모장을 넘기며 말했다. 말씀하신 것들을 협약서에 정리하겠습니다. 위반 시 강제는 어렵지만 의견이 쌓이면 행정상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치라는 단어는 모호했고 모호함은 힘이 있었다. 회의의 끝에 주민 대표가 물컵을 밀며 말했다. 여러분도 쉬어야겠죠. 우리도 쉬고 싶고요. 서로 피곤하니까 서로 덜 보입시다. 어색한 농담에 누군가 짧게 웃었다. 웃음은 곧 사라졌다. 서류의 서명이 끝났을 때 종이 위 이름들은 각각의 무게를 얇게 나눠 가졌다. 나눠졌지만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돌아오는 길, 솔숲 사이로 바람이 바뀌었다. 바람은 먼저 안다. 언젠가 다른 파도가 올 것을. 그날 밤, 지연은 열린 창 앞에서 앉아 있었다. 소리피 서로 스치는 소리가 낮게 겹쳤다. 그녀는 배 위로 손을 올리고 속삭였다. 조용히 살자. 하루만,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말이 바람과 섞였다. 바람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찻집에는 소규모 등산객들이 들렀다. 서울에서 왔다는 중년 커플이 카운터 앞에서 메뉴판을 보고 있을 때 남자가 민준을 힐끔 보더니 낮게 말했다.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여자가 스마트폰을 뒤적였다. 잠깐의 정적 후 여자의 얼굴이 굳었다. 여기.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차 드릴까요? 주인이 빠르게 다가와 주문을 받았다. 커플은 말을 접었다. 접은 말은 더 두꺼워졌다. 저녁 무렵 이하린에게 메시지가 왔다. 어디에요?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죠? 저도. 화는 여전한데 걱정도 여전해요. 말끝이 고르지 않았다. 민주는 답장을 길게 쓰려다 짧게 줄였다. 강릉. 조용히 지내는 중. 고마워. 지연은 화면을 한번 보고 다시 접었다. 말은 줄었고 숨은 늘었다. 며칠 뒤 주민센터에서 한 통의 문자가 더 왔다. 간담회 내용에 대한 확인서 회신 부탁. 추가로 주변 상인 중 몇 분이 주말 저녁 취객 민원 가능성 언급. 귀가 동선 안전 유예 바람 취객. 귀가 유예. 단어들이 밤으로 쏠렸다. 그날 밤 숲길 어귀에서 오토바이 머플러 소리가 길게 울렸다가 끊겼다. 소리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지연은 창문을 잠그고 커튼을 조금 더 쳤다. 잠깐의 불이 골목 끝에서 번쩍였다 사라졌다. 일은 없는 날, 위험은 목소리로 먼저 온다. 목소리는 때로 발소리보다 느리지만 더 오래 남는다. 다음 주 진료를 앞두고 둘은 동선표에 야간 외출 자제라는 줄을 굵게 쳐두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계획의 가장 얇은 틈으로 들어온다. 그 틈은 보이지 않아 더 넓었고 그 틈으로 스며든 소리는 낮고 질겼다. 밤이 깊어질수록 솔숲은 더 검어졌다. 파도 소리는 멀리서 일정하게 들렸지만 골목 끝에서 가끔 유리병이 굴러가는 소리가 났다. 민주는 문을 다시 확인하고 계단참에 놓인 신발 방향을 바꿨다. 작은 일들이 불안을 막았다. 그럼에도 마음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빠른 발걸음이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면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소리는 남았다. 그리고 소리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그림자였다. 주말 저녁, 숲길 어귀에서 오토바이 머플러 소리가 길게 울렸다 끊겼다. 찻집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낮추려던 때 계단 아래에서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올라왔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겹쳐 들어왔다. 모자를 뒤로 젖힌 청년 둘이 문 앞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들여다봤다. 여기 맞지? 뉴스에 나온 그대.
사진 한 번만. 야, 문 열어봐요. 인터뷰, 아니면 인증샷이라도. 주인이 먼저 나가 막으려 했지만 소리는 이미 계단을 타고 올라왔고 유리창을 두드리는 손동작이 더 거칠어졌다. 서민준이 안에서 커튼을 내리며 낮게 말했다. 영업 종료했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사과부터 하라니까. 애는 무슨 죄야. 한 명이 비닐봉지를 흔들더니 빈병이 굴러와 계단 난간에 부딪혔다. 얇은 유리의 떨림이 밤 공기에 스며들었다. 한지연이 계단참으로 나와 몸을 살짝 돌렸다. 가게는 문 닫았습니다. 위험하니 내려가세요. 말은 조심스러웠고 발은 한 계단을 더 뒤로 옮겼다. 그 순간 한 청년이 난간에 발을 걸고 균형을 잃더니 어깨로 문을 툭 밀었다. 문틀이 흔들렸고 지연의 발 뒤꿈치가 계단 모서리에 걸렸다. 몸이 미끄러지듯 한 칸 내려앉았다. 배 안쪽에서 번개 같은 통증이 번쩍 지나갔다. 어머니, 민준이 뛰어와 그녀의 팔을 받쳐들었다. 지연의 얼굴에서 피기가 순식간에 가셨다. 허벅지 안쪽으로 따뜻한 감각이 퍼졌다. 그의 손바닥에 묻어나는 촉감이 말보다 빨랐다. 비었다. 119. 민주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손가락이 화면을 2번 헛짚었다. 주인이 청년들을 계단 아래로 밀어내며 소리쳤다. 그만하고 내려가. 경찰 부른다. 철제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낮게 긁혔다. 구급차 안. 혈압 커프가 팔을 죄다 풀었다. 지연의 호흡은 얕고 빠르고 복부는 단단하게 뭉쳤다. 구급대원이 묻는 질문들이 공기 위에 얇게 뜨고 가라앉았다. 임신 몇 주? 18주쯤. 출혈량은? 지금. 계속 초시계와 붉은 숫자가 동시에 움직였다. 응급실에서 산부인과로 바로 전동됐다. 커튼을 걷자 차가운 조명이 눈에 들이쳤다. 의사는 초음파제를 바르며 화면을 기울였다. 진동하는 흑백 화면 사이로 작은 깜빡임이 보였다. 심박은 있습니다. 말끝이 아주 조금 느려졌다. 하지만 자궁 수축이 있고 부분 태반박리 의심됩니다. 출혈이 더 심해지면 위험합니다. 지연은 치아를 꽉 물었다. 침대 난간을 잡고 있던 손등이 하얗게 질렸다. 의사가 민준을 봤다. 연세가 있으셔서 소량의 출혈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수축 억제제와 안정이 필요하고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만 만약 출혈이 급증하거나 엄마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 태아가 아직 생존 가능 주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산모 보호를 위한 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목을 훑었다. 선택을 지금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동의 여부를 확인드리는 겁니다. 간호사가 동의서 2장을 내밀었다. 하나는 수축 억제제와 스테로이드에 대한 설명, 다른 하나는 산모 생명보호를 위한 응급처치 동의. 민주는 펜을 쥐었다가 떨리는 손을 한번 내려놓았다.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만큼 지켜주세요. 하지만 만약 그 순간이 오면 어머니를 먼저 살려주세요. 입에서 나온 말은 모순처럼 들렸고 동시에 절실했다. 지연이 고개를 돌려 그를 봤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민준아, 입술이 떨렸다. 나는 아이를 지키고 싶어. 그렇지만 너 혼자 남길 생각은 더 무섭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약물을 시작할게요. 절대 안정입니다. 밖에서 불필요한 자극이 없게 해주세요. 수액 라인이 연결되고 수축 억제제가 천천히 들어갔다. 지연의 몸이 약간 떨렸다가 조금씩 풀렸다. 시간을 읽는 기계음이 일정해졌다. 커튼 너머에서 복도 발소리가 오갔다.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이하린이었다. 서둘러 온 듯 코트가 젖어 있었다. 소식 듣고 왔어요. 하린은 병실에 들어서며 숨을 고르지 못했다. 눈이 침대 위 지연을 보자마자 흔들렸다. 이모, 괜찮으세요? 지연은 얇게 웃음을 만들었다. 하린아, 미안하다. 하린은 고개를 세게 저었다. 지금 그 말하지 마세요. 그녀는 가방에서 따뜻한 물병과 작은 담요를 꺼내 침대 끝에 올려두었다. 밖이 시끄러워요. 누가 사진 찍어요. 병원에서 맞고는 있는데.
조심하래요. 민준의 턱선이 굳어졌다. 여기까지.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센터에 말해놨어요. 병원 쪽 심리지원팀 연결한다고. 이모, 견뎌요. 저는 화도 나고 겁도 나고 그래도 지금은 그냥 이모 편이에요. 말끝에서 숨이 툭 튀어나왔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고마워 한 음절씩 또렷했다. 밤이 깊어지자 복도에 불이 절반만 남았다. 모니터의 녹색 선이 규칙적으로 그려졌다 지워졌다. 간호사가 와서 수축 주기를 확인하고 패드 교체를 도왔다. 출혈은 줄어드는 듯 보였다가 새벽 3시가 넘어가며 다시 늘었다. 민준의 심장이 동시에 빠르게 뛰었다. 의사가 다시 들어와 초음파 프로브를 댔다. 화면 한쪽에 주머니 같은 검은 그림자가 얇게 번졌다.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동의서의 잉크는 이미 말랐다. 종이는 침대 머리맡 서류철에 들어갔다. 민주는 종이를 보지 않으려 했지만 종이가 그를 보았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일이 최초의 결심처럼 느껴졌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재단이 없는 병실 구석에 서서 손을 모았다. 이름을 부르면 허락이 되는 것도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란 걸 알면서도 그는 낮게 말했다. 수아아, 제발 함께 버티자. 새벽 4시 반, 수축 주기가 길어지고 출혈이 조금 줄었다. 간호사가 속삭였다. 약이 듣는 것 같아요. 오늘만 넘기면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 오늘만. 단어 하나가 거대한 목표가 됐다. 민주는 그 단어를 마음속 칠판에 적었다. 오늘. 해가 떠오르며 하얀 빛이 병실 벽을 올랐다. 지연의 얼굴빛이 미세하게 돌아왔다. 입술이 덜 마르고 손등의 색이 옅어졌다. 의사가 아침 회진에서 말했다. 지금은 경과를 봐야 합니다. 절대 안정 그대로 유지하시고 면회는 최소로. 외부 스트레스 차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인이 병실 밖 소파에서 밤을 새운 얼굴로 일어났다. 센터에서 병실 보호 요청 공문 넣었어요. 출입 제한 걸어달라고. 민준이 감사 인사를 하려는데 그의 휴대전화가 조용히 떨렸다. 모르는 번호.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다. 건조한 목소리. 강릉 모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입니다. 사실 확인차. 환자 있습니다. 통화 못합니다. 민준이 끊었다. 화면에 카카오톡 알림이 줄줄이 올라왔다. 병원 어디 진짜냐 하필 같은 문장들. 손끝이 저릿해졌다. 그는 비행기가 폭풍을 만났을 때처럼 몸을 최대한 낮췄다. 바람을 피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람 속에서 멈추는 일이었다. 정오 무렵 의사가 다시 들어왔다.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말은 조금 더 단단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이 고비일 수 있어요. 만약 상태가 악화되면 수술실로 바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 그는 다시 한번 눈을 맞추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서로 잊지 않게 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시선을 천장으로 잠깐 올렸다가 다시 민준을 봤다. 민준아, 그의 이름은 안전벨트처럼 가슴에 걸렸다. 오늘만. 그는 대답했다. 오늘만. 저녁, 창밖은 붉은색에서 보랏빛으로 넘어갔다. 병실 불빛이 더 따뜻해 보였다. 할인이 슬그머니 들어와 작은 라디오를 침상 옆에 놓고 갔다. 아주 낮은 볼륨으로 클래식이 흘렀다. 규칙적인 리듬이 심장 소리와 겹쳤다.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긴장 완화에 좋아요. 작은 친절이 모래주머니처럼 정신을 붙잡았다. 밤이 다시 깊을 때 병실 밖이 잠깐 시끄러워졌다. 복도 끝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났다. 보안요원이 달려가 사람을 제지하는 소리가 겹쳤다. 민준의 목덜미가 차갑게 식어갔다. 문이 벌컥 열릴까봐, 누군가가 커튼을 확 젖힐까봐 그는 손을 꽉 쥐었다가 폈다. 다행히 문은 조용히 있었다. 대신 심박 모니터의 소리가 또렷해졌다. 작은 박동이 일정하게 뛰었다. 생이 방 안에서 자기 리듬을 찾는 동안 바깥의 소음은 조금 멀어졌다. 새벽 3시, 다시 한번 통증의 파도가 왔다.
지연의 손이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다. 간호사가 달려와 약재를 더했다. 의사가 와서 초음파를 댔다. 화면에서 작은 깜빡임이 버티고 있었다. 의사가 숨을 내쉬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민준이 중얼거렸다. 지금이면 충분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 깊게 앉아 지연의 손을 감쌌다. 손바닥이 서로의 땀으로 미끄러웠다. 미끄러지는 손바닥을 더 단단히 붙잡았다. 그는 다시 한번 마음속 칠판 위 단어를 썼다. 오늘. 새벽과 아침 사이 병실은 가장 고요했다. 긴장의 선이 가장 얇아지는 시각. 그러나 얇아진 선이 쉽게 끊어진다는 걸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얇은 선을 함께 붙들었다. 바깥의 바람이 창문을 건드렸다. 멀리서 솔숲이 낮게 울렸다. 바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대신 생의 소리가 들렸다. 작고 규칙적인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같은 결심을 다시 한 번 속으로 말했다. 오늘만. 그리고 내일도 오늘처럼. 아침이 다시 올 때까지 병실은 단 하나의 단어로 버텼다. 오늘. 해가 떠오르자 의사가 말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계속 절대 안정 유지하시고 약물 반응 보면서 지켜보죠. 지연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마르고 손등에 핏기가 돌아왔다. 민주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 잠깐 눈을 감았다. 장시간 이어진 긴장이 몸에서 천천히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며칠 뒤 출혈은 잦아들었고 수축 주기는 길어졌다.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퇴원을 허락했다. 조건은 분명했다. 무리 금지, 스트레스 차단, 외출 최소, 솔숲 2층 작은 방은 조용했고 파도 소리는 멀리서만 들렸다. 민주는 계단 손잡이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였고 방바닥에 깔개를 덧댔다. 작은 조치들이 삶의 가장자리들을 둥글게 만들었다. 할인은 거의 매일 들렀다. 간단한 반찬과 따뜻한 담요, 그리고 말 대신 놓고 가는 메모 몇 장, 오늘도 숨. 시간은 여전히 얇았지만 그 얇음은 견딜 만해졌다. 어느 날 오후, 초음파실에서 작고 또렷한 심장 소리를 들은 뒤 의사는 미소를 보였다. 아주 잘 버티고 있어요. 아이가 조금 작지만 의지가 강하네요. 지연은 그 말을 오래 품었다. 의지. 그녀는 배 위로 손을 올려 작은 둥근 곡선을 따라 쓰다듬었다. 버텨줘. 가을이 깊어질 무렵 예정일보다 조금 이르게 진통이 왔다. 강릉의 작은 병원은 바빴고 친절했다. 수술등이 켜진 방, 마취액 특유의 냄새, 어지러움과 함께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 시간이 한 줄로 늘어섰다가 갑자기 끊겨서 두 개의 선이 되었다. 그리고 울음. 아주 작고 그러나 방을 가득 채우는 첫 울음. 의사가 아이를 감싼 천을 슬며시 내밀었다. 서하은입니다. 이름을 먼저 입에 올린 건 민준이었다. 하은의 손가락은 쌀알처럼 작았고 그 손가락이 그의 손끝을 움켜쥐었다. 세상과의 첫 악수였다. 하은은 작았고 일주일간 신생아실 인큐베이터에 머물렀다. 투명한 벽 너머에서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지연은 휠체어에 앉아 그 모습을 오래 지켜보았다. 손바닥을 유리벽에 대고 속삭였다. 유리벽 너머로 작은 손이 한번 움찔했다. 그 반응 하나로 하루를 견딜 수 있었다. 퇴원날,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차가웠다. 소립 사이로 햇빛이 흩어졌다. 찻집 주인은 미역국을 끓여왔다. 조용히, 푹 말은 짧았지만 온기가 컸다. 2층 방은 기저귀 냄새와 미음 냄새로 다시 채워졌다. 새벽 수유 사이사이 민주는 벽에 붙여둔 메모리스트를 업데이트했다. 수유 2시 10분, 4시 30분, 체온 정상, 배알이 없음, 작은 기록들이 두려움을 밀어냈다. 부산에서는 영상의 여파가 한동안 더 돌았다. 그러나 거리와 시간은 여론을 새 것으로 바꾸기 바빴다. 대신 작은 커뮤니티에서 신변 잡기가 이어졌고 몇몇은 그 집 강릉 같다더라는 말을 덧붙였다. 바다가 비밀을 오래 품지 못하듯 소문도 오래 같은 자리에 머물지 못했다. 평온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노란 봉투 하나가 우편함에 꽂혔다. 보내는 이가 없는 등기였다. 봉투 안에는 출력물 몇 장과 USB 메모리,
첫 장에는 낯익은 단어가 박혀 있었다. 부자, 부자, 관계 검사 결과 통지서, 문서 하단의 결론란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부자 관계. 순간 공기가 얇아졌다. 민주는 출력물을 천천히 다시 읽었다. 하은의 이름, 생년월일, 검체 채취일. 그러나 문서 곳곳에 미세한 어긋남이 있었다. 병원 로고의 해상도, 바코드 글꼴, 샘플 번호 형식. 할인이 USB를 컴퓨터에 연결해 메타데이터를 확인했다. 이거 원본이 아니에요. 포맷도 이상하고. 제가 아는 검사기관 양식이랑 다릅니다. 그녀는 전화를 몇 통 했다. 검사기관 상담원이 단호히 말했다. 그런 문서 양식은 없습니다. 번호 형식도 당사 기준과 다릅니다. 누가 보냈는지 뒤를 더듬는 과정에서 뜻밖의 이름이 떠올랐다. 경주 종가 쪽 단체방. 삼촌의 조카, 대성의 조카뻘 되는 사촌 동생 중 한 사람이 어디서 들은 얘기라며 비슷한 파일을 돌린 적이 있었다. 할인이 조심스레 대성에게 연락을 했다. 하루 뒤 대성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굳었고 낯설게 낮았다. 그 파일, 우리 집 애가 퍼뜨린 거 맞다. 누가 줬는지는 자기도 정확히 몰랐다더라. 카페에서 봤다느니 뭐니. 확인했다. 내가 혼쭐을 냈다. 사과하러 가라 했는데 얼굴 들고 가기는 어렵단다. 지연은 수화기를 받았다. 한동안 말을 고르다 겨우 한 문장을 꺼냈다. 오빠, 하은이는 괜찮다. 우리 잘 살 거다. 대성은 잠깐 침묵했다. 그 침묵은 예의였고 고집이었고 피로였다. 그래라, 짧은 데다. 변명도 훈계도 없었다. 통화는 그렇게 끊겼다. 사과의 형태는 갖추지 못했지만 적어도 더한 공격은 멈췄다. 사흘 뒤 계단참에 누가 놓고 간 작은 봉지가 있었다. 손글씨로 하은이용이라고 적힌 하얀 속사계였다. 봉지 안에는 무명 손수건 2장도 들어있었다.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붓펜으로 적힌 하은의 회기낯이 익었다. 대성의 아내가 예전에 만들어주던 필체였다. 얼굴 없는 무언의 제스처. 지연은 봉지를 들어올리며 한숨처럼 웃음을 내뱉었다. 그래, 그녀는 속사계를 햇빛에 말렸다. 햇빛이 천의 결 사이사이에 맺혔다. 햇빛은 편지를 대신했다. 겨울 초입, 눈이 숲길에 얇게 내려앉았다. 찻집은 계절 메뉴를 내걸었다. 따뜻한 유자차와 잣라떼, 조용한 음악. 서울에서 온 여행객들은 창가 자리를 좋아했다. 어떤 이들은 그저 차를 마셨고 어떤 이들은 기사에서 본 얼굴을 알아보고 잠깐 굳었다가 이내 아무 말 없이 떠났다. 조용히 살자는 약속은 대부분 지켜졌다. 가끔 밤에 술에 취한 소리가 골목을 훑고 지나갔지만 문은 닫혀 있었고 계단에는 조명이 켜져 있었다. 할인은 하은의 돌전에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강릉을 찾았다. 그녀는 하은을 안으며 말했다. 너는 누구의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결심이야. 지연은 그 말을 오래 남겼다. 결심. 실수와 결심을 가르는 선은 종종 얇지만 분명히 다르다. 민주는 벽에 메모지 중 하나를 떼어 그림틀에 넣었다. 오늘이라는 단어 아래 작게 적었다. 결심. 어느 날 오후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머뭇거리며 들어왔다. 예전에 인터폰을 눌러오던 그 방송사 로고가 작은 배지에서 반짝였다. 그는 인사를 하며 고개를 숙였다. 사과드리려고 왔습니다.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과열이 있었고 그로 인해 민주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게 했다. 사과는 들어야 사과였다. 지연은 카운터 뒤에서 물을 내렸다. 그는 고개를 덜어 숙이며 명함을 두었다. 명함에는 피드백팀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주는 명함을 접어 서랍에 넣었다. 여기서는 인터뷰도 반박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크는 동안은 더더욱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새벽 수유를 끝내고 지연은 하은을 품에 안은 채 창밖을 보았다. 솔숲 너머로 첫빛이 올라왔다. 민주는 작은 이젤 앞에 섰다. 캔버스 위에는 바다가 아닌 숲이, 다리가 아닌 창이, 도시가 아닌 방 안의 빛이 그려지고 있었다. 색은 짙어지는 대신 차분해졌다.
붓끝이 멈추는 지점마다 아이의 호흡이 있었다. 그 호흡이 그림의 리듬을 만들었다. 가끔 지연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옳았나? 우리는 선을 넘었나?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나? 답은 매번 같지 않았다. 하루의 컨디션, 하은의 울음, 바람의 방향에 따라 달라졌다. 그러나 한 가지는 같았다. 오늘만 가장 어려운 날에도 그 문장으로 버티는 법을 배웠다. 오늘만 버티면 내일도 오늘이 된다. 겨울이 깊고 봄이 오고 다시 여름이 시작될 즈음 경포호변을 유모차가 천천히 지나갔다. 노부부가 다가와 하은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웃었다. 눈썹이 진하네. 잘 자겠네. 일상의 말들. 그런 말들이 둘에게는 축복처럼 들렸다. 돌잔치 대신 작은 방에서 기도하듯 촛불 하나를 켰다. 민주는 사진기를 들어 셔터를 눌렀다. 셔터 소리가 낯설지 않았다. 어느 저녁 대성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다. 경주에 내리는 비가 심하다. 너희는 괜찮나? 날씨 문자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 안에는 더 많은 것이 있었다. 지연은 괜찮다고 답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하은이 사진 보낼게. 사진을 받은 대성은 바로 답을 하지는 않았다. 밤이 한 번 넘고 다음 날 오전에 단답이 왔다. 그렇구나. 단어 2개. 그 정도면 충분했다. 해가 길어지는 계절, 찻집 유리창을 통해 노을이 방 안으로 길게 들어왔다. 하은은 낮잠에서 깨어 두 손을 허공에 흔들었다. 지연은 아이를 안고 창가에 섰다. 민준이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소립을 스치고 멀리서 파도가 돌아왔다. 그 소리들은 여전히 세상의 소리였고 여전히 삶의 소리였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다.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라 선택의 침묵.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어제로 남겨둘지, 무엇을 내일로 넘길지. 선택은 늘 오늘에 있었다. 창에 비친 셋의 모습이 한 프레임에 담겼다. 오래전에 부서졌다고 믿었던 것들이 다른 형태로 다시 이어 붙여진 모습. 완벽하지 않았고 매끈하지도 않았지만 공기는 흘러가고 숨은 이어졌다. 지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우리만의 선을 그리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선을 매일 조금씩 옮기자. 앞으로. 노을이 숲을 넘어 방 안에 한 번 더 들어왔다가 천천히 사라졌다. 빛이 사라지는 자리에서 작은 숨이 일정했다. 그 일정함이 오늘을 만들고 내일을 불러왔다. 끝은 아니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 더 이상의 문장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오늘만. 그리고 오늘처럼.